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월요일 정직한 뉴스인의 호준석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지금 뿌였습니다. 차 가지고 나오지 마시라고 대중교통 무료 수송까지 오늘 실시됐습니다. 오후에는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전문가 초대해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신년 회견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공로가 크다, 대북 압박 때문에 남북 대화가 됐다라는 발언을 직격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평창행 버스는 아직 평양에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답이 없고 예술단 파견에 대해서 실무 접촉을 제의해서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기고 국정원의 대공수사, 간첩수사도 경찰로 넘기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 뒤가 서울 성산대교 모습입니다. 이 시각 실시각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뉴스라서 오늘 제 뒤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나오십시오. 네, 서울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의 식별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요, 배경이.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오전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8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인 5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평소보다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은 수치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더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충북 중남부 지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오후 1시부터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경북 서부 지역에 정오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경기와 경북, 대구와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전국적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내일은 겨울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전남 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영서를 제외한 충청 이남 지역에 내리는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40mm로 가장 많겠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춥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2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 낮겠고요. 낮 기온 서울 3도, 대구 6도, 광주 9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 낮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심한 추위 없이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수록 하루 8잔 이상 물을 꼭 마셔주시고요. 외출하시고 나서는 물로 코와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하늘공원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차량 운행을 줄여서 미세먼지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오늘 서울에서는 출근길에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행됐습니다. 이번엔 김선희 기자 연결되겠습니다. 김 기자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입니다. 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하셨습니까? 이 무료 이용 교통수단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노선 1호선부터 8호선, 그리고 서울 민자철도죠 9호선과 경전철인 우이 신설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자동으로 영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1회권, 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이 시각은 하지만 평소처럼 요금을 내고 타셔야 합니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다시 이 대중교통 무료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미세먼지가 점점 짙어지고 있죠. 미세먼지 예보가 나와서인지 출근길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앞서 기상캐스터가 전해줬듯이 지금 스모그가 온다고 하고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마스크는 꼭 챙겨서 외출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중국발 스모그 막을 수는 없지만 자동차 운행을 줄이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시 청사는 물론이고 25개 구청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했고요. 관용차 3만 3천여 대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려지는데요. 대중교통 무료 정책 등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적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차량 이부제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내지 않은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운송기관에 보전을 해주는데 하루 50억에서 많게는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에서 인천 경기도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시는 세금으로 이 대중교통 비용을 대신해주는 형태라서 무료 이용이 가능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은 이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평소처럼 요금을 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서울과 경기도로 오갈 경우 서울 버스를 타면 무료지만 경기도 버스를 타거나 갈아탈 경우 해당 구간만큼은 돈을 내야 합니다. 지하철도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은 요금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1호선의 경우 9일, 개봉, 오류동, 온수역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역곡역부터 인천까지 서울 밖 지하철역은 요금을 내야 합니다. 3호선도 그런데요. 오금역부터 지축역까지만 면제가 되고요. 백석역과 마두역, 대화역 등은 출퇴근 시간에도 요금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선희였습니다. 네, 북한이 문 대통령 발언 비난한 뒤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고 예술단 파견을 위해서 실무 접촉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 수석대표 접촉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나오십시오.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실무 접촉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은 오전 10시 10분 전체 회의를 시작해 약 25분가량 상호 입장을 교환한 뒤 낮 12시부터는 25분 정도 각 대표 간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북측 예술단의 공연과 관련해 일정과 장소, 무대 조건 등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남북은 각자 개별 오찬을 진행했고 오후에도 수석 대표 간 또는 대표 간 접촉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번 남북 고위급 접촉은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렸죠. 이번 실무 접촉은 통상 관례대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렸는데요.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과 실무진들은 육로로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지나 북측 통일각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일각 로비에는 북측 대표단이 나와 우리 측 대표단을 맞이했는데요.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도 웃으면서 우리 측 일행을 맞이했고 회담장에도 동시에 입장해 서로 환담하는 등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실무협의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파견될 북측 대표단의 규모와 공연 일정 등이 정해질 텐데요. 오후 회의에서 신속히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네, 현송월 단장의 모습 보셨습니다.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오늘 열자고 북측에 제안했는데요. 북측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예술단 파견에 대한 실무 접촉을 하자고 수정 제안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북한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북측이 어제부터 갑자기 새해 들어 자제해왔던 대남 비난을 시작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하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북한 대표단을 태운 버스는 아직도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입니다. 다만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측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정과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는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정신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우리 측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북한 측에서도 이 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늘 실무협의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 그래서 또 뭐 저희가 너무 이렇게 무겁게 부담을 갖고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뭐 어제 다 같이 협의한 대로 하나하나 차분하게 하시고 또 이 서울하고 긴밀하게 저희가 뭐 아주 거의 실시간으로 여기서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뭐 서울에 의견을 요청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또 판문점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9일 일주일 전이죠. 남북 고위급 회담 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전제 조건으로 2016년에 중국에서 집단 탈북했던 북한 여종업원을 소환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했다고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당시에 이 문제로 남북이 세게 충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가 계속 진전됨에 따라 논의할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오늘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죠. 이번 평창 올림픽 때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은 여자 아이스하키가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이 남자 아이스하키는 우리 팀이 최근에 기량이 급 상승했고요. 여자 아이스하키에서는 단일팀 구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팀,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단일팀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재원 기자 리포트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열리는 스웨덴과의 올림픽 첫 경기를 한 달 남겨둔 시점입니다. 이번 주말 IOC와 남북의 3자 실무회의에서 엔트리 확대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되는데 이미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단일팀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아이스하키의 종목 특성과 당사자인 선수들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된 채 모든 과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변한 실업팀도 없는 상황에서 올림픽 하나만을 바라보며 힘든 조건과 환경을 이겨내고 달려온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정부는 우리 대표 선수 23명 중 단 한 명도 피해를 보지 않게 IOC에 추가 엔트리를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기에 실제로 뛸 수 있는 인원이 22명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우리 선수 몇 명은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어느 정도 피해는 없어야 된다라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양돼야 되지 않을까. 북한 여자 선수들이 합류해도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전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선수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조직력을 끌어올리기에도 역부족입니다. 경기력만 보자면 단일팀이 어떤 상승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헌정에도 위배가 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행되는 단일팀 구성도 아니고 스포츠가 정치적 이벤트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불만과 불편함이 있는 거고요. 여론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3천 건이 넘는 반대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올림픽 사상 첫 승을 목표로 전력을 다지고 있는 대표팀의 분위기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평창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때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검찰, 경찰, 국정원, 이른바 권력기관에 대한 청와대 개혁안. 오늘 이 문제가 전국의 최대 쟁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야 전직 의원들 초청해서 토론할 계획이고요. 먼저 현재 상황 박광렬 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나오십시오.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이 결코 권력기관 길들이기나 힘 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권 세력을 등에 업거나 충실한 손발 역할을 한 권력기관이 이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는 게 개혁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촛불혁명의 원인 제공 기관으로서 국민을 억압하거나 탄압한 주권자 위에 군림해온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주도적으로 낸 것에 대해 불만이 커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사법기관 개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권력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 차단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공격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 인사 개입에 대한 모든 장치를 하나도 놓지 않은 채 공깃돌 이리저리 옮기듯이 권력기관 재편한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권력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여야가 당리당략을 벌이고 접근하기로 결의했는데 청와대가 뒷북을 치며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연관이 되는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청와대에도 줬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MB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여당의 진상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안보 만능을 외치면서 안보의 천병인 국정원의 예산을 횡령한 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며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까지 당부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른 목소리를 낸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수사 내용 자체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낼 경우 가뜩이나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역공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방은 아니군요. 오늘 저희가 수사 속보는 잠시 뒤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으로 불이 다시 붙은 개헌 문제. 오늘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첫 회의부터 기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6월 개헌이라는 대선 공약을 강조하면서 속도전을, 반면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각 당 지도부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한국당이 전두환, 노태우의 후예가 아니라면 국민의 요구인 개헌을 막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도 지난 1년 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크게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또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단지 개헌 저지용 시간 끌기나 정치개혁 발목 잡기용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국당은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12월 전에도 개헌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전히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개헌 내용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과 개헌안 내용에 권력구조 개편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딸이 개헌, 문재인 개헌, 간제 개헌을 모두 반대하고 오직
국민과 함께하는 알짜 개헌, 국민 개헌을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보다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국민의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청와대 주도의 개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안을 뺀 개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에는 관심이 없고 청와대발 지방선거용 개헌 공세를 준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만 손질한 개헌안으로는 국회 동의도 없을 것이라며 과거 원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국민 반응을 되돌아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 공룡 경찰이 될 것이다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는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준다면서 경찰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지목됐었던 경찰의 영장 청구권이 빠진 데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수사에 한계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헌,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 사항이라면서 개헌의 시대 정신이 담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광역단위, 시도단위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안에 지방자치단체들과 만나서 큰 틀을 논의한 뒤에 세부적인 업무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겠다라는 법무부 장관 발언 이후에 오늘 정부가 다시 한번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다소간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종국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욕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나오십시오. 예,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다시 나왔다고요? 네, 오늘 오전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요약하면 지난 12월 특별대책에서 밝힌 대로 가상통화 실명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이 거래소 폐쇄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규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이 법무부가 제시한 특이 억제 대책 가운데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투자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기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은 시세 조작이나 자금 세탁, 탈세와 같은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가상화폐 투자는 본인이 책임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정부 규제와 관련해 최종국 금융위원장도 정부 규제의 목표는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래소 폐지 논란 등 이 정부 대책과 관련해 혼선을 정리하고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해도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화폐 거래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외 거래소가 국내 투자자들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고 국내 거래소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보유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 지갑으로 이전한 뒤 매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거래소 폐쇄 방침 거론 이후 해외 거래소 가입과 이용 방법이 확산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탈출을 뜻하는 코인 엑소더스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톱3에 들어가는 홍콩의 바이낸스 등은 이미 한국 투자자를 겨냥해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란 불이익은 감수해야 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세계 시세보다 20에서 30% 비싸 해외 거래소에서 팔 때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옮겨가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빗썸드 국내 거래소는 국가별 거래소 구축을 준비 중이며
해외에 국내 거래소가 설립되거나 제2거래소가 만들어지면 기존 투자자들은 보유자산을 그쪽으로 옮겨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가 아닌 개인 간 거래 P2P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자 중국 내 거래소들은 P2P 방식의 장외 거래소를 개설한 전례가 있습니다. YTN 박성호입니다.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복이 권력기관 구조 개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고 권력기관 힘빼기다라고 잘못 지적하는 것은 마치 촛불 혁명이 준 시대 과제를 잊어버렸거나 엉뚱한 데 힘을 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청와대가 상업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보수 기득권의 중심이었던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것은 촛불시대 국민의 요청입니다. 국정원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과거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본질을 개혁할 것이지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로 뿌여진 서울의 지금 이 시각 실시각 모습, 성산대교 쪽 모습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넸느냐 상납했느냐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 리포트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MB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일하며 국정원 특활비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없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호 원장하고 원세훈 원장한테 돈 받으신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셨나요? 검찰은 또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인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네, 밤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들이 처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르면 내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YTN 큐두입니다. 다스를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정호영 전 BBK 사건 특별검사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이라고 역공했습니다.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 보도합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는 수사 당시 다스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120억 원이 조성된 범죄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자금이 아닌 개인 직원의 횡령으로 밝혀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만을 수사하게 한 특검법에 따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이어서 수사 발표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정호영 전 특검은 오히려 당시 검찰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이 끝난 뒤 120억 관련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자료를 넘긴 만큼 검찰이 검토해 수사를 계속했어야 했다며 부실 수사 책임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검팀 회의 자료를 보면 특검팀조차 다스 120억 의혹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120억 횡령 의혹을 밝히지 않을 경우 나중에 수사 사실이 공개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검팀은 그러나 횡령 사건을 발표하면 또 다른 정쟁과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결국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정호영 전 특검팀이 다스의 120억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이 당시 특검과 검찰과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가운데 검찰의 다스 전담팀은 앞으로 정호영 전 특별검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북한이 평창올림픽 선수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담을 17일 모레 열자고 제의해 왔습니다. 아마도 모레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일 엿새 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 그리고 오늘은 예술단 파견을 위해서 실무 접촉을 먼저 하자고 북한이 제안해서 지금 실무 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모레 17일 수요일에는 마침내 평창의 선수단 파견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자고 북한이 모레로 제의했고 아마도 우리 정부가 받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선수단 규모나 체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 입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국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그 쟁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보도했던 공동 그 선수단 단일팀 문제, 여자 아이스하키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일에 고위급 회담 열린 데 이어서 8일 만에 모레 열리게 된다면 첫 실무 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대표로 나오게 된다고 북한 쪽이 밝혔습니다. 지난번 고위급 회담 때도 리선권과 함께 나왔었던 이 남북 간의 회담할 때 단골로 나오는 이른바 회담 일꾼입니다. 전종수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실무회담에는 대표단을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이죠. 사무총장 지냈던 홍문종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오전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여기가 지역구입니다. 경민학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회계 서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에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역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차별하고 배제하려고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조사 결과입니다. 2015년 3월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서를 보면 국가기록원 관련 위원회 8곳의 문제위원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현안 보고서에는 동아시아 기록협의회 총회 때 신임 사무총장으로 문제 인사를 선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한종일 국가기록원장 회의를 통해서 저지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TF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박동훈 당시 국가기록원장을 수사 의뢰해 줄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동훈 전 원장은 8개 위원회 20명을 실제로 교체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은 오히려 보고서에 표현된 원칙과 내용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작년 1월에 해임됐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입니다. 이 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신용 제재 대상에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 190여 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0여 명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 같은 신용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방위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은 집값 상승률이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강남 집값은 잡히지가 않고 오히려 서울의 다른 지역들, 수도권 다른 지역과 지방의 집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이딴 부동산 대책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57%로
파리 대책 발표 직전인 7월 말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송파구가 1.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구도 1.03%, 양천 0.95%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그 가운데서도 강남 3구 아파트의 경매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104.1%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강남 3구의 경우 107.1%를 기록하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 아파트값과 씨름하는 동안 일부 수도권과 지방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하락해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금천구 등은 파리 대책 이전보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화성, 광명, 김포, 고양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부산, 창원, 울산 등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신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전체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면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이란에서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최근 사태 때문에 민간인과 경비병력 등 2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했고 경비병력이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금된 사람은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적은 440명에서 460명 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것은 세기의 모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예루살렘 선언 대응책 논의를 위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중앙협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을 중재하겠다면서 세기의 합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세기의 합의가 아니라 세기의 모욕이라면서 미국을 중재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일부 국가들을 거지 소굴이라고 표현해서 파문이 확산되자 자신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만찬을 하기 전에 인종주의자라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에 IT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을 거지 소굴 같은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해상에서 화물선과 충돌하면서 화염에 휩싸여 있었던 유조선이 결국 폭발하면서 침몰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 리포트입니다. 마치 화산이 분출하는 듯 수면에서 화염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연이어 솟구쳐 오릅니다. 유조선에 실려있던 기름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거대한 불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6일 이곳에서 홍콩선적 화물선과 충돌에 불이 난 유조선 상치호가 결국 침몰했습니다. 상치호는 어제 정오쯤 큰 폭발을 일으킨 뒤 2시간 만에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根据我们上午观察到的视频来讲，它还是有部分是在海面上的。我们下午1点45到达现场，就发现三角轮大部分都已经沉在海面以下。 배가 폭발하는 순간 높이 약 1km의 거대한 화염이 솟구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돌 사고 뒤 9일 동안 중국과 한국 등의 방제선 10여 척이 긴급 출동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배의 폭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란 국영 유조선사가 운영하는 상치호는 13만 6천 톤의 콘덴세이트, 초경질유를 싣고 이란에서 한국으로 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유조선이 침몰하면서 콘덴세이트의 대량 유출이 예상됨에 따라 일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돌 당시 유조선에는 이란인 30명과 방글라데시인 2명이 타고 있었으나 3명만 숨진 채 발견됐고 29명은 실종됐습니다. 2008년 건조된 상치호는 2016년 6월에도 싱가포르 해협에서 스위스 컨테이너선과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의 공습입니다. 오늘 톱뉴스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지금 제 뒤로 계속해서 저희가 서울의 실시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제가 한 10분 정도 걸었는데 코가 꽉 막혔습니다.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예보센터 센터장인 장임석 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예, 오후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마 저녁쯤 되면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 그 경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요? 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지금? 지금 서울과 지금 남부 그다음 내륙 일부 지역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매우 나쁨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매우 나쁨이면 지금 PM 2.5 농도가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 큐빅미터 이상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 그럴 때는 정말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배출 저감 활동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 좀 매우 좀 높은 인체 위해도가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매우 나쁨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 있습니까? 매우 나쁨은 예, 종종 발생을 했는데 빈도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후 들어서는 이제 나쁨과 매우 나쁨 경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80에서 100 주변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어느 정도면 나쁨이고 매우 나쁨인지 저희가 그 기준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아까 왼쪽 지금 그 옅은 붉은색이 미세먼지고요. 네. 오른쪽 짙은 붉은색이 초미세먼지입니다. 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 건지 각각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로 일단 구분을 하는데요. 예.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 이하는 를 총칭해서 미세먼지 PM10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지름이 2.5 마이크로 이하는 이제 초미세먼지 PM2.5라고 합니다. 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둘 다 자연적이거나 인위적 모두에서 이렇게 배출이 되는데 예. 지금과 같은 고농도는 주로 인위적인 활동들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주로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예. 또는 공사장에 미세먼지를 날리거나 이런 인간의 활동들에 의해서 주로 고농도가 발생을 합니다. 네. 둘 다 인체에 똑같이 나쁜 거죠? 예, 나쁜데 초미세먼지는 이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인체 조직 안으로 안으로 유입이 돼서 인체 혈관을 타고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더 유해한 거로 더 나쁘군요. 초미세먼지가. 네. 오늘은 초미세먼지인가요? 예,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나쁨 지금 상태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런 날 한 시간 정도 나가서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주로 기도나 호흡기 계통 이제 기관지나 폐 이런 데 좀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예. 또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그런 피해를 호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서 나중에 결국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그 뭐 심혈관계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사망률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게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기각해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느 좀 왜 그 올해 더 특별히 나쁜 겁니까 지금 상황이? 예, 미세먼지 이제 인체에 유입되면 이제 그 배출되지 않고 축적이 되고요. 또 이게 아니, 올해가 상황이 더 나쁜 올해는요? 건가요 예년보다? 올해는 작년보다 작년에는 이제 2012년 정도로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다가 올 겨울 들어서 지금 그 기상 조건 때문에 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지금 초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올해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겨울에 많이 지금 그 북풍 한파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깨끗해졌다가 올 1월 들어 연말부터 올 1월 초 들어서 지금 기상 조건이 변하면서 좀 고농도가 발생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기상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미세먼지하고 기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특히 이제 0도씨 이하, 그러니까 공기 0도씨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은 나쁨 이상의 그 고농도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0도씨 이상일 때는 나쁨도 발생하고 보통도 발생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북풍과 같이 찬 공기가 국내에 유입되면은 나쁨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추워지면 먼지가 없어지는 거죠? 추워지면 이제 북쪽에는 배출원이 우리 그 동북 아시아 쪽에 북쪽에는 배출원이 없고요. 시베리아 쪽, 만주 쪽에는 황사 위에는 특별한 인위적인 배출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면은 일단 공기가 깨끗하고요. 또 이게 북풍이 불 때는 바람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환기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고농도가 축적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겨울 지나고 올해 봄이나 그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예, 그 지금과 같이 찬 공기 유입이 아니라 이제 이동성 고저기압 같은 게 우리나라를 지배할 경우에는 고농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뭐 황사 뭐 여름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봄 주로 이제 봄까지 이제 봄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요. 여름에는 이제 공기가 다소 깨끗해집니다. 네. 이게 중국발 스모그 때문이라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그 어떤 분들은 중국발 스모그가 문제다라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더 많은 건 국내에서 발생하는 건데 중국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쪽이 더 정답에 가까운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와 국외 요인이 우리나라는 복합해서 혼합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륙의 배출원에 풍화지역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나 뭐 몽골이나 러시아, 북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제와 같이 대기가 정체되면 국내 자체 배출만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저희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복합적이라는 게 국외 요인이 대략 그 백분율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지난 조사에 따르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국외 요인이 한 30에서 50% 정도고요. 고농도일 때는 국외 요인이 더 영향이 국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국외 요인은 사실 우리가 뭐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국외 요인 특히 이제 중국 한중 간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대화 채널들 통해서 국내 그 미세먼지 국내 대기질 저감 노력들, 정책들 이런 정보들 교류하고 있고요. 특히 또 미세먼지 실증 사업들 통해서 그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인 이제 제철소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저감 기술을 이식을 해서 그 미세먼지 저감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베이징 하늘이 굉장히 맑아졌다고 하던데 석탄 많이 안 떼고 좀 좋아지고는 있는 겁니까 추세적으로? 최근 한 5년간 그 중국의 한 74개 도시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에서는 60 정도 아마 대기오염 방지 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이제 베이징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6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이하로 낮추려고 했었는데요. 그 작년에 2017년도에 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조금 나아지겠군요. 그쪽 그런 분야에서는요. 자, 어쨌건 우리가 당장 더 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요인들을 통제하는 건데 그래서 뭐 경유차 줄이는 방안, 석탄 화력 발전소 줄이는 방안 이미 발표됐었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대중교통 이용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것은 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이번 이제 수도권의 미세먼지 그 비상 조치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 발령을 해서 행정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2 월드컵 때 보면 그 차량 이부제로 인해서 이제 대기질이 한 20% 개선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부분이지만 이게 확대되면 훨씬 더 효과는 비례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차를 좀 가급적 안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 오늘 같은 날은. 이건 뭐 의학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세먼지를 안 마실 수는 없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날 초미세먼지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은 그 미세먼지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를 착용해서 흡입되는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서 노출을 줄인다든지 또 그런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요. 또 뭐 행동 요령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출 이후에 돌아오면 이제 얼굴이나 손을 씻어서 씻겨낸다든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마스크는 그냥 일반 마스크를 써도 효과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보건용 마스크를 쓰기를 이제 권장을 하고요. 특히 이제 코에 밀착시켜서 외부의 공기가 다른 경로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집에는 창문 안 열고 그냥 놔두면 미세먼지가 유입이 잘 안 되나요? 집에도 지금 실내 이와 같이 고농도일 때는 이제 창문도 닫아서 외부에서 미세먼지 유입되는 거 당연히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환기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환기보다는 이제 주로 창문을 닫아서 막아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는 안 시키는 게 좋고요. 이렇게 고농도가 유지될 때는 그렇고요. 그래서 수시로 대기오염 농도를 확인하셔서 그 환기를 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는 게 좋고요. 네, 당연히 좋습니다. 물 한 잔 드시죠. 저도 오늘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후 들어서 계속 지금 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임석 국립환경과학원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그룹의 100억 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모레 조현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조 회장은 건설사업 납품 과정에 측근이 세운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홍콩에 여행 가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관광객은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빈과일보 등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아내와 7살 아들을 살해한 한국인 43살 A씨가 범행 전 한국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해 사업의 실패에 막다른 지경에 몰렸다며 자신의 가족이 자살하려 한다고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이 사실을 급히 경찰에 알렸고 한국 경찰에 연락을 받은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의 신고로 홍콩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의 아내와 7살 아들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경찰청 수사본부가 오늘 충북도 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번에 압수한 소방 자료를 토대로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현장 지휘관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ATM이나 외화 환전 등 은행권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올해 1분기 중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또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소액 결제 중심의 소매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이번 달 중 마련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관세청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아 오는 26일부터 7주 동안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테러에 대비한 휴대폰 집중 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모든 여행객의 휴대폰은 원칙적으로 모두 엑스레이 검사를 받게 되고 여행객의 신원 검색도 대폭 강화됩니다. 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추가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 12일부터 4일간 유권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83%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에 그쳤습니다. 아픈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다크 투어리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일본식 가옥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일제 강제 노역의 현장도 관광 자원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섬유업을 하던 일본인 사업가가 1943년 2월에 완공한 일본식 주택입니다. 일제가 물러가고 한때 미 군정 장교 숙소로 쓰다가 산업화 시대에는 일본인을 상대로 한 요정, 이른바 기생관광의 장소였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영화와 드라마, 뮤직비디오 촬영 장소로도 주목받는 이곳은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이자 현재 문화공감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위탁 운영 중인 곳입니다. 이국적인 분위기에 아픈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적산 가옥은 최근 아픈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다크 투어리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보면서 또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수도 있는 어떤 좋은 나는 이 기회고 이게 부산에 나는 어떤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취지로 최근 부산에서는 일제 강제 노역의 현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이기대한에 남겨진 아픈 역사도 최근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구리광산과 일제 포진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자원 수탈의 현장인 구리광산은 현재 입구는 막혔지만 강제 노역으로 판 400m 갱도는 온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제가 자기네 땅을 방어하려고 안반층을 파 지하에 만든 410mm 포진지에는 6개월 동안 조선인 600명 이상이 동원돼 흘린 피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또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일면을 다시
일깨워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는 아픈 역사의 현장. 전문가들은 다크, 그러니까 아픈 역사에 매몰돼선 안 되고 동시에 투어리즘, 그러니까 여행의 재미에만 빠져서도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일가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관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쯤 김성관의 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살해된 현장인 용인 아파트에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이번 현장 검증은 김성관의 얼굴을 공개한 채 진행됐고 범죄 분석관인 이른바 프로파일러도 투입됐습니다. 김성관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최초 진술을 뒤집고 어머니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성관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친어머니와 이복 동생, 계부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된 뒤 구속됐습니다. 페루 남부 해안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각 오늘 새벽 4시 18분 수도 리마에서 남동쪽으로 438km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곳곳에서 정전과 건물 파손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중부 알바이주에 있는 마yon 화산의 폭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근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필리핀 지진화산연구소는 어젯밤 마yon 화산에 대한 경보 수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였고 현재 6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남태평양의 파푸아 뉴기니 당국도 본섬 인근의 BM섬에서 화산 분화가 우려된다며 인근 섬 주민 5천 명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난민과 이주민 수천 명을 초청해 집전한 미사에서 난민이나 이주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포용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4일 지역사회는 종종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오랜 기간 쌓아온 무언가를 훔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한다며 그러한 두려움은 타당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타인과 나, 이웃을 마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이 올 시즌 2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맨체스터 시티에 시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7골을 주고받는 화끈한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전반 9분 리버풀의 체인벌린이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하지만 30여 분 뒤 맨체스터 시티도 르로이 사네가 대포할 왼발 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 들어 급격히 리버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14분 피르미누의 칩샷에 이어 2분 뒤에는 마네가, 23분에는 이집트 왕자 살레가 상대 골키퍼 실수를 장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리버풀은 맨시티의 막판 추격에 2골을 내줬지만 결국 4대3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버풀은 귀중한 승점 3점을 추가해 3위로 올라섰고 시즌 개막 이후 22게임 무패 행진을 달리던 선두 맨시티는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15년간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징크스도 되풀이됐습니다. 리그 6위 아스널은 본머스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해 3경기째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경북 서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를 통해 미세먼지도 계속 유입되고 있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오늘 서울 버스와 지하철이 출퇴근 시간대 무료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승객 수나 도로 교통량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어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북한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북측 대표단에는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현송월도 포함돼 있어 모란봉악단이 예술단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내 친박 의원으로 꼽히는 홍문종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내놓자 정치권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 야당은 개혁을 가장한 수사 권력 장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 오늘 저희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총평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요. 어떤 부분 제일 주목하셨는지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되게 내용이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제 국정원 힘 빼기, 그래서 국정원을 순수 대북 해외 정보기관으로 이제 재위치하겠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검찰의 권력 분산. 요거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둠으로써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일단 이제 깨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의 경우도 이제 경찰이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정치 검찰화된 검찰의 힘을 빼서 일단은 이제 검찰을 중립화시키겠다 이런 방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되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확대된 경찰의 힘은 또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감시할 거냐, 이제 이게 과제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대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청와대가 발표한 그 권력기관 개혁안은 이제 촛불 민심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개혁안으로 봅니다. 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 보다 나은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통째로 해서 이걸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내용을 아주 치밀하게 따져서 국회에서 결국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정치국정원, 정치검찰, 또 정치경찰, 이 정치 권력의 권력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소위 정치 권력의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됐던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개혁안인데, 지금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들 권력기관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독립성 확보나 중립성 확보 방안은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예컨대 공수처장의 경우 저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즉 공수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반대를 하죠. 옥상옥이라는 논리로 반대를 하는데 그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 이 정치 검찰이 소위 표적 수사 등을 통해서 이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드는 그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컨대 이 수사처장을 어떻게 임명할 거냐, 그 다음에 수사처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주 치밀하게 나와줘서 정말 이게 독립기구고 이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 기구라는 확신을 줘야 국민의 지지를 더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만 국민들은 과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 공수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국회나 또 청와대나 여당은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앞으로 보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이 없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주 고민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과연 검찰을 어떻게 위치 짓느냐, 이것은 뭐 역대 정부에서 다 고민한 지점입니다. 다만 민주정부의 경우는 검찰 내부 개혁과 검찰 중립화를 주장해 왔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치 권력,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지위나 통제는 약했죠. 그런데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검찰이 청와대의 시니어 역할을 했다는 비난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개혁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연 검찰을 궁극적으로 중립화시키는 게 목표냐,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지난 정부 기간 벌였던 정치 검찰로서 잘못된 행태, 그 행태를 이제 먼저 해소하겠다. 이게 청와대의 뜻이기도 하고 국민의 여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검찰 개혁의 내용은 달라진 거다.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위 공비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임명을 누가 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게 대통령과 청와대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임명 과정이나 최종 임명권자는, 저는 국회에서 여야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논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수 야당의 태도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충견 풀어놓고 맹경까지 풀려고 한다.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기관이 제대로 활동하게 그 여러 단위를 만드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게 정파적으로 야당을 길들이거나 탄압하기 위해서 충견, 맹경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저께 청와대가 낸 이 안이 뭐 청와대가 100% 이게 뭐 만점짜리다 이렇게 내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지금 여러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청와대가 먼저 이 의제를 국회에 던짐으로써 국회에서 좀 활발한 논의를 해서 국민 뜻에 부합하는 좋은 결론을 내달라, 이런 취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두 가지가 제일 그 쟁점인, 첫 번째는 공룡 경찰이 되지 않겠느냐, 경찰이 오히려 권력에 더 민감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두 번째는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그 공룡 경찰 부분에 대해서 이 전 의원이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첫 번째 이야기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경찰로 상당한 권한이 결국 이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검찰과 국정원이 이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됐고 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기관의 힘을 대거 빼는 과정에서 결국 경찰로 그 권한들이 넘어갔는데, 과연 우리 경찰이 그걸 맡을 역량이 돼 있느냐라는 점에 좀 우려를 하고 싶어요. 첫째,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사실은 대공수사 능력은 뭐 간첩 조작 사건도 좀 있었고 하지만 중요한 간첩들 많이 잡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을 했어요. 게다가 그 대공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망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국정원만큼 잘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국정원이 지금 잘못했던 것은 이 댓글 사건 등등으로 해서 정치 개입과 관련된 문제가 부각이 돼서 지금 국정원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대공수사하고는 또 좀 다른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국정원에는 이 정보만 놔두고 수사권은 떼서 경찰에게 준다. 그리고 뭐 국정원의 수사 인력 일부 경찰로 넘긴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 때 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해서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효율적인 대공수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경찰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쪽에서는 현재도 대공수사의 한 70%는 경찰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는 이적 표현물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아주 좀 단순한 대공수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큰 간첩을 잡는 거나 이런 거는 아주 국정원이 치밀하게 그동안 준비해 와서 잡는데, 경찰이 이걸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경찰 조직에는요, 경찰대학 출신들이 소위 지휘부를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선적인 지휘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군의 경우에 육사가 좌지우지했던 거하고 오히려 더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군은 소위 말해서 군 지휘부 구성을 다양하게 좀 해가고 있는데 경찰은 지금 오히려 그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강화된 권한을 갖고 또 경찰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경찰대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경찰의 문제는 상당히 저는 앞으로 노정이 될 수 있겠다. 네. 게다가 예. 제가 자, 우선, 말씀드린 정치 권력 거기까지 네. 하고요. 네. 두 가지가 이제 그 혼재되어 있는 그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대공수사권 얘기부터 먼저 제기하셨는데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이 과정에서 권력기관 내부의 역할 조정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할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권력기관이라는 게 어떤 것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어떤 것은 같이 힘을 합쳐서 수사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검찰과 경찰의 갈등 사안으로 마치 검찰 이기주의와 경찰 이기주의가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그 대공수사권과 관련하여 저는 경찰이 역량이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경찰은 믿을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찰이 그러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커다랗게 써놓고 민중의 지팡이였냐? 이거 국민들도 캐션 마크예요. 다만 이제 역할 조정을 하다 보면 지난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너무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치화되어 있는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 이제 경찰의 권력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역량의 문제는 아니고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감독위원회 같은 거, 그런 것을 좀 내실 있게 해보자, 이런 대안을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주도 수준의 자치경찰로 가겠다는 안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완성되면 경찰도 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뽑을 때 같이 런닝메이트로 투표하자, 뭐 이런 안도 이제 한쪽에서 앞으로 제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앞으로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경찰이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이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노정한 정치화된 국정원과 정치화된 검찰에 계속 이렇게 강력한 권한, 대공수사권에, 그다음에 기소 독점에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갈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과제는 그 정치화된 두 기관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하고자 하는 기관에 그대로 권력을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의 고민이다, 이게. 그래서 경찰이 공룡화됐다, 이 표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건데요. 그 경찰의 권한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이 부분은 또 이 부분대로 따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의 대공수사권 부분에서는 충분히 할 역량이 있을 저는 것이다.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경찰이 비대해지지 않겠냐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갈 일이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잘하는 기능은 잘하는 곳에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공수사 기능은 국정원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대공수사 문제로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킨 적은 별로 없어요. 결국은 그 소위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켰지, 일부 간첩 조작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국정원이 그것 때문에 개혁을 요구당한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혁돼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이 정치 권력의 소위 이 충견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국정원이 뭐 지난 대선 때 정치적인 댓글을 달았다, 뭐 이런 등등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잘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게 두는 게 저는 더 맞겠다. 게다가 대북 정보, 해외 정보까지 국정원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개혁안에 의해서도. 그러면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은 수사 과정부터 검찰에 보고를 하고 모든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결국은 기소권도 검찰에 주고 수사 완결권, 종결권도 검찰이 갖게 되는데,
아주 그 경미한 모든 수사부터 검찰 지휘를 받는 거는 저는 이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거는 또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수사권을 갖는 건 찬성을 해요. 다만 지금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지금 개혁안에 따르면 이 정치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 논리에 의해서 개혁안이 나왔는데 검찰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큰 조직인데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또 별도로 생긴다고 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경제, 금융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요. 근데 통상 고위공직자 비리는 이 경제 범죄나 금융 범죄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권력형 비리로 수사가 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검찰이 계속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공수처로 넘어가면 검찰이 경제 금융 범죄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비리가 인지가 됐는데 이건 또 공수처로 좀 넘겨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공소 제기 단계에서 일반 경찰이 수사한 거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2차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큰 검찰 조직을 뭐 별로 할 일이 없는 상태로 놔두는 것도 역시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의 정치성을 빼고 검찰이 이 일 잘 하도록 하는 쪽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잘했다는 부분은 좀 면밀하게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정치 국정원과 분리해 있었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뒤덮고 있는 소위 색깔론 공세 이런 것과 간첩 조작 사건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예, 이명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래서 그리고 저는 국정원이 그렇게 대공 정보 능력이나 수사권을 잘 발휘했다면 김정일 사망을 모르고 북한 방송할 때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오히려 국정원이 대공 정보, 해외 정보에 집중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가 알아주는 전문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제 겉으로 언론에서 보도될 때는 이제 정치적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서 그게 많은 걸로 보이지만 과연 그게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고 기소한 거에 몇 프로가 될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경제금융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부터 검찰이 기소하고 기소 유지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남는 게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화할 때 얼마나 검사들이 24시간 쉴 시간도 없이 중노동을 하는지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사건, 특히 대형 비리,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공수처에 넘겨준다고 검찰의 일이 많이 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공수처와 검찰은 지금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갈등적으로 바라보고 그러지만 공수처에도 결국은 검사가 파견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분리되어서 경쟁하지만 또 연계해서 협력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사들 너무 걱정해 주지 말아라. 네. 검사들 하기 많다 여전히. 이 국정원의 자, 역량과 관련해서는 짧게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다 잘했다고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공수사 능력에서 우리나라 이 각종 지금 대공수사를 하는 기관이 어디? 국정원, 경찰, 검찰이잖아요. 셋 중에 국정원이 제일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을 살려주는 게 맞다라는 거고 검찰도 좀 더 검찰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북한이 큰 뉴스니까요. 남북회담이 그 문제에 대한 두 분의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 신년회견을 비난했고 그러면서 예술단 접촉 먼저 얘기하자고 해서 오늘 예술단 접촉이 왔고 그래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좀 의구심이 다시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모레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국내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를 먼저 최 의원님께 듣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이제 신년 김정은 신년사를 통하여 뭐 통큰 제안을 했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의구심은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이웃칭하고 뭐 이랬습니다만 북한의 의도는 저는 일관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대미 관계를 풀고 싶은 거.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는 과정이 얼마나 살얼음을 딛는 과정인가. 이건 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남북 문제가 꼭 남북 문제가 아니고요.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게 남북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비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압박과 제재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 북한 입장에선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경계하는 것은 북한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언제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미국과 같은 그 행보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고 언론과 야당이 비난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북한이 그랬다고 해서 지금 남북 관계를 평창 올림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잘 풀어가는 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흔드는 것이 저는 더 경계해야 될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남북한 단일팀 구성이죠.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여자 하키팀인데 네. 여자 하키팀 엔트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와일드 카드를 어떻게 IOC와 잘 협의해서 20일 로잔에서 열리는 그 회담에서 해결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단이 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건 살얼음을 딛는 과정이고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늦출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의원님 어떤? 네, 뭐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더욱더 평화롭게 치르기 위해서 뭐 북한이 온다니까 뭐 서로 회담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낳게 돼야 되겠지만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가를 의제로 먼저 실무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예술단 파견을 먼저 논의하자고 한 거는 북한이 이번에 올림픽을 또 체제 선정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충분히 있죠. 예술단이 뭐 오는 거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술단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공연을 하고 어떤 소품을 또 이용을 하고 어떤 형식으로 공연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도록 우리도 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보다 정직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문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들은 23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플러스 알파로 한 6명 정도 북한 팀이 가세를 한다. 뭐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크게 손해볼 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뛸 수 있는 엔트리 넘버는 22명입니다. 그 22명 안에 그 북한 팀을 참가시켰다가 북한 팀을 22명 안에 안 넣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빠지는 우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올림픽 경기를 한 번도 못 해보고 결국은 지켜만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동안에 땀 흘린 데에 대한 어떤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많은 우리 20대 30대 국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큰 틀에서 이 남북의 어떤 평화로운 이 올림픽의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단일팀을 구성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과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언제 도종환 장관이 뭐 이 우리 선수들이 다 뛴다 뛰지 않는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엔트리를 설명했고 이제 와일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와일드 카드를 따보겠다 그런 취지고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건 아니죠. 네. 예. 아니 어제 22명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설명을 안 한 것이지 속인 게 아니니까요. 네. 보다 자세히 정직하게. 앞으로 뭐 이제 로잔에서
이제 엔트리 문제와 관련한 와일드카드랑 다 논의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소상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이상희 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10곳을 뽑아 모두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링크플러스 참여대학 55개 학교 가운데 선발하며 선정된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 교육 방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방산 수출액이 31억 9천만 달러, 약 3조 4천억 원을 달성해 재작년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대표적인 수출 성과로 국산 K9 자주포의 핀란드 수출을 꼽으며 우리의 우수한 방산 기술력이 유럽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를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초등학생 3명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13살인 A군 등 3명이 14살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지만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죄질에 따라 사회봉사나 소년원 수용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지하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적용된다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또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미교포 제임스 한이 미국 프로골프 투어 소니 오픈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임스 한은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미국의 키자이어와 연장에 돌입했지만 6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우승을 내줬습니다. 대가야 지배계층의 집단 무덤인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가야 시대에 축조된 무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고령군은 지난해 6월부터 발굴 조사를 진행한 결과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후반 사이에 만들어진 고분 74기와 유물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형 전시장이 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친숙함을 높여서 구매로 이어지게 하려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입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외벽 전체를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마감한 이 건물은 밖에서 안을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고급 카페나 현대식 미술관 등을 연상하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동차 전시장입니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모든 차량을 직접 타볼 수 있고 소비자가 색상 등을 선택하면 곧바로 적용된 차량의 모습을 가상화면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여정의 단계에서부터 제네시스만의 철학과 에센스를 느끼실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기획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아예 전시장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생활 가전업체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비자들이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해볼 수 있는 등 제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성능과 특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직접 좀 요리도 해보고 하니까 확실히 좀 더 신뢰도 가고 사고 싶다는 생각도 더 드는 것 같아요. 모두가 판매보다는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이른바 체험 마케팅입니다.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게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시장 전체를 제품 체험 공간으로 만든 스포츠 의류 업체가 있는가 하면 무료로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요가복 업체도 있습니다. 고객들이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곳이 아닌 아디다스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스포츠 문화 공간을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고객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영화배우 리암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 캠페인에 대해 약간의 마녀 사냥이 벌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닉슨은 지난 12일 아일랜드 방송에 출연해 몇몇 유명인들이 여성의 무릎을 만졌다는 등의 행위로 고발돼 갑자기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성에게는 여성을 유혹할 자유가 있다며 성희롱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프랑스 영화배우 카트린 드네브가 거센 역풍에 뒤늦은 해명을 했습니다. 드네브는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에 기고한 서신을 통해 르몽드에 발표한 입장을 통해 불쾌감을 느꼈을 끔찍한 행동들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드네브를 비롯한 프랑스 작가, 공연가, 예술가, 학자 등 여성 100명은 지난 9일 일간 르몽드에 성명을 발표하고 남성에게는 여성을 유혹할 자유가 있다며 미투 캠페인으로 지나친 청교도주의가 촉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의 범인 스티븐 패덕의 동거녀가 범행에 쓰인 탄약을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공개한 300페이지 분량의 수색영장과 진술서에 따르면 패덕의 동거녀는 탄약에서 내 지문이 나올 수 있으며 때때로 패덕이 탄약 싣는 것을 도와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최지만 선수가 밀워키와 1년 최대 150만 달러, 약 15억 9천만 원의 1년 계약을 맺고 입단했습니다. 밀워키는 국내 프로야구 NC에서 활약했던 에릭 테임스가 뛰는 팀으로 최지만은 테임스의 일루수 백업 자리를 놓고 경쟁할 전망입니다. 출입 기자들이 외상으로 먹은 식사비를 청와대가 정산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정 보도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디어 오늘은 지난 12일 일부 출입 기자들이 식사를 배달시킨 뒤 장부에 기재하면 청와대가 정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산 동아대학교의 황성주, 최승지, 김민석, 정주은 학생. 네 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50여일 동안 학비를 벌기 위해 학교 앞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습니다. 수업을 들어가며 서로 순번을 정해 장사를 한 학생들은 붕어빵 값을 계좌이체로 받고 또 배달 서비스까지 하면서 맞춤형 장사를 한 덕에 예상보다 많은 돈을 모았는데요. 학생들은 다음 학기 학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학우들 덕분에 번 돈이니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추위 속에서 스스로 학비를 벌고 또 기부까지 결정한 기특한 학생들. 이 멋진 청춘들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미세먼지 상황 비롯한 국내외 주요 뉴스들 4시 뉴스큐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